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에서 3%대로 물가를 잡았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도 3%대긴 합니다만 그래서 물가가 정말 잡혔느냐고 하면 체감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논란의 사과값은 1년 전보다 무려 90% 가까이 치솟아 정부가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44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는 이런 껑충 뛴 가격, 사과뿐만이 아닌데 먼저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에 5,000원을 넘나드는 사과 가격에 소비자들은 구매를 포기합니다. 정부의 할인 지원도 당장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과일은 지금도 비싸서 잘 못 사 먹고 있어요. 사과나 배는. 근데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이제 체감으로 느껴지고는 있어요. 사과값은 전년 대비 90% 가까이 올라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배 가격 역시 87% 올라서 49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4개 만 원이더만. 물어보고 뒤로 기하면서 사과 그전에는 10개 만 원, 막 12개도 만 원 이랬었거든. 그런 시세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고공행진하는 과일값에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3.1% 올라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생활 물가는 3.8%로 4%대에 근접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문제는 다른 채소 오름세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10kg 정도 나가는 게 그때는 2만 원이 넘었어요. 세 통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빠른 편이죠. 가격의 상승이.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진 과일값 안정은 어려워 보이는 데다 석유 가격까지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하며 물가 관리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에선 정부의 할인 지원이 도매보단 소매가만 내리는 땜질식 대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히 1,500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을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인데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물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 내지 7%에 이른 물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 내지 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정부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하루 만에 사과, 배값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자 추가로 돈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정부가 투입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한도와 기한 없이 풀겠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했던 납품 단가 지원은 중소마트와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대상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할인 지원이 시작된 후 과일 소매가가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할인 지원은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분들의 말씀으로는 체감 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관건은 예산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쯤 소진될 걸로 보이는 자금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값이 뛴 과일과 채소 공급이 언제 정상화할진 미지수입니다. 뚜렷한 공급 대책 없이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만 잡다가 다른 품목은 놓치는 두더지 잡기식 물가 관리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대통령과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거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2,000명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어제 방문했던 대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들을 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51분 동안 의료계를 비판하며 2,000명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뒤 강경한 발언들이 부각되자 대통령실은 원칙을 말한 거고 방점은 대화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방송에 출연해 2,000명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했고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겁니다. 의료계에선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낮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랑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가 달랐는데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담화에도 불구하고 의정 대화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회의 첫 관문, 인턴 등록 시간이 오늘이 마감이었는데 한 해 졸업생 약 3,000명 중 90%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공급에 구멍이 나는 해가 생기고 의료 공백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련병원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는 오늘까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집단으로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에 인턴은 이제 더 이상 그 수련을 받기가 어렵고 9월 하반기에 공백이 생기면 자리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에 다시 올해 수련병원 100곳의 인턴 합격자 중 약 90%인 2,697명이 임용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미 레지던트 90%도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라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필수 의료 등의 전문의 배출이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 특히 인턴 일까지 본인들이 하다 보면은 더 힘들어서 중도 포기를 한다든지 교수님들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나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슬그머니 메시지를 바꿔 치졸하다고 비판했고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낸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오늘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번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6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대와 20대 총선 때는 40%대, 코로나 시기였던 21대 총선에선 23.8%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처음 60%대로 크게 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충청을 찾아 국회의사당 이전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는 와중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택배 상자에 담긴 국회의사당 모형을 전달합니다. 스윙보터 충청 지역을 찾아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공약을 다시 한번 내세운 겁니다. 결정적으로 세종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땅에 좋은 위치가 있는데 중복해서 나라 돈 씁니까? 이번 총선은 범죄자들과의 전쟁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이미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수감 생활이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인 척 하면서 영치금 받아 뜯고 책 써서 책 받아 풀 겁니다. 무슨 독립운동하다 감옥 가는 겁니까? 파렴치 자범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성남FC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번이나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선 온라인 생방송으로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을 남병근 후보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될 후보를 상대로 고생 많으신데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보니까 역시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더 강해졌는데요. 국민이 무섭다는 걸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에 흰색 점퍼를 입거나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을 쓰는 후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당을 내세우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까지 지낸 친윤 중의 친윤, 이원모 경기 용인갑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 대신 흰색 옷을 입고 유세를 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서울 강서울 박민식 후보, 경기 평택병에 출마한 유이동 후보, 경기 수원정 이수종 후보 등도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게 선거운동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호남 지역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빨강 대신 남색과 흰색 위주로 사용해 차분한 이미지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후보들은 윤 대통령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친밀감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공보물에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을 빼면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은 후보들이 대부분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평가가 36.3%였는데 지난 5주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시장에 나가 큰절까지 하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일부 친윤 의원들은 이제까지 분열해서 이긴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JTBC 하이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울산을 찾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총선 후보들 유세를 돕는 건 과거엔 없었던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잠바를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았습니다. 오상택 울산 중구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향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 어렵죠.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우선 우리 정치가 너무 황폐해졌잖아요. 아주 막말 그리고 독한 말들이 막 난무하는 아주 저질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죠.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건 경남 양산을 시작으로 고향 거제와 부산 사상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울산 동구 김태선 후보, 남구갑 전운수 후보도 만났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등 야권 전체를 지지해달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그런 선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중심이지만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권 정당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문계 한 의원은 낙동강 벨트는 보수 강세 지역이라며 선거 막바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힘을 보태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비판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최악의 정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갔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놓고 아파트 편법 대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양 후보의 대출 의혹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사전 검증을 못한 건 당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후보 개인이 할 일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후보들이 대응을 통해서 그 위법성이라든가 여러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것을 일단은 1차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천 취소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논란의 아파트를 처분해 차액은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한 양 후보의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이걸 왜 사퇴 안 시킵니까? 여러분, 그럼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눈물겨운 몸부림이라며 김의겸 전 의원의 수법과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16억 원을 대출받아 흑석동에 25억 원짜리 상가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투기 논란 끝에 사퇴한 이후 집을 팔아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바로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부동산 중개료, 대출 이자 등을 빼고 기부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에 함께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도 양 후보가 신고한 재산 내역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제자들을 성상납에 동원했다. 이렇게 말한 과거 발언이 알려져 논란인데 이화여대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학자로서 근거에 기반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김준혁 후보는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친일과 친미 행보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환란이에요.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선거와 관련한 자극적 부분만 편집해 매도했다며 저와 민주당 죽이기에 나선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또 학자로서 근거에 기반한 발언이었다며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 측은 김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서 발언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화여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김 후보가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갑의 이용호 후보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환란 여사를 종군 위안부 동원자로 낙인 찍고 이화여대생들을 미군에 성상납한 사람들로 만들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김준혁 후보 캠프는 성상납의 범위를 넓게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박정희 대통령도 위안부와 관계를 했을 거란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고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소는 어제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JTBC는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최저임금법도 모르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고 세금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약세 지역에 공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갑에 출마한 양정무 후보는 원내 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모두 9건입니다. 양 후보는 회사 경영난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다 전과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당당하다면서 오히려 노동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노동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가면 일방적 노동자 편입니다. 사용자 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양 후보는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관련 사실과 다른 말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최저임금이 처음 막 나왔을 때입니다.
2019년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 해에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법은 200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겁니다. 전남 고흥 보성 김형주 후보는 지난해 3월 자기 소유 물건 방화로 벌금 100만 원 등의 처벌 기록이 있습니다. 김 후보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북 구미갑 김철호 후보는 2022년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 대신 정규직 시험 공부를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무 시간 중에 공부를 시켰다. 네. 그게 문제가. 누군가한테는 사실 굉장한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무 시간 중이니까 근무시키는 것만 맞죠. 김 후보는 정식 후보 등록 시점까지 세금 약 500만 원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아들에게 집을 넘길 때 발생한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아드님한테 집을 주는데 거기서 세금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납부해야지. 네. 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그 관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5년 보유. 경북 경주 한영태 후보는 1998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한 후보는 살던 집 싱크대를 가구라 생각해 가져왔다가 처벌받았다며 어려서 무지했고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당들이 일부 약세 지역의 전과 후보자를 공천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치의 혐오감, 또 불신감까지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사회 모범 인사들이 등장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반대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 좋은 후보가 출마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안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배달기사가 1차선에서 달리고 있어 사고가 난 거라고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유명 DJ 출신 안모 씨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안 씨는 당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사고 직후엔 구호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만 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를 내기 전에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 씨 측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달리고 있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 주행을 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이미 운전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하고 공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부실한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의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지만 법정 트라우마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한 가수 MC몽 신동현 씨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신 씨는 상장에 대한 내용은 잘 몰랐고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고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가수 MC몽 신동현 씨를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판단했습니다.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 사이에 오간 50억 원대 자금과 관련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 씨는 3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아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어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재판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지만 신 씨는 서울 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탄원서를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신 씨는 재판에서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게 넘겨받은 돈 19억여 원은 보증금 개념이었다면서 투자가 안 되면 안 씨가 다시 가져가기로 한 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코인 상장 등에 대한 내용은 잘 몰랐고 안 씨의 부탁을 받아 맡아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안 씨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과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면서 투자금을 크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안성현과 강종현 둘 다 사기꾼이라고 말한 뒤 관계를 끊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자꾸 돈을 언제 받았는지 물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며 특성상 정신병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도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바쁘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검찰 조사에 나가지 않았던 허영인 SBC 회장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허영인 SBC 회장은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검찰의 요구에 3번이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커피 기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처음 검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에 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어제 다시 불렀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며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 회장은 오늘 오전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황제복 SBC 대표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노조 탈퇴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기밀을 빼내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기가 있는 신혼집에서 대마를 키우던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무려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이었는데 아기가 있는데도 집안에서 대마를 피웠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문 열린 아파트 현관으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집주인은 30대 신혼부부, 남편은 우즈베키스탄, 아내는 러시아 국적입니다. 마약류 관리 보유를 혐의로 체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경찰관들에게 부탁하는 아내. 한 살 아기가 집안에 있습니다. 단속반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더니 안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야, 여기서 대마 키웠네. 아기가 함께 사는 신혼부부의 이 집은 대마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성냥감만한 비닐봉지 안에는 잘게 자른 대마가 들었습니다.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대마초 약 120g, 대마 담배 200개 등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 지난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에게 밀수입한 대마 종자를 사들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환각 성분이 서너 배 높은 액상 대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집에서 생산해 팔기도 하고 피우기도 했습니다. 한 달째 되는 영아 아기가 있습니다. 대마 특유의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서 수사관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팔았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쉽게 번 돈을 함부로 쓰다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아이보다 대마가 소중했던 아빠는 구속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대낮에 스타벅스 매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창가에 있던 손님 2명이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인도엔 박살난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뻥 뚫린 스타벅스 매장 안에선 울음과 비명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돌진한 차량은 스타벅스 매장 안에 섰습니다. 50대 운전자는 손을 떨며 차문을 열고 나옵니다. 밀고 들어간 이 자동차와 매장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끼었습니다. 차량을 뒤로 빼고서야 부상자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일어서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차량이 스타벅스 매장으로 돌진한 건 오늘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주차장에서 나가려던 도중이었습니다. 창가에 있던 손님 2명이 크게 다쳤고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싹 그냥 그 테이블 뭐 같이 밀어버리니까 한 사람은 거기에 차 앞에 딱 찡겨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왜 그런가요?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의 최신 전투기 50대를 추가로 판매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줄이겠다며 이스라엘의 휴전을 압박했던 것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F-15 전투기 50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가 조만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거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판매 규모는 180억 달러, 우리 돈 약 24조 원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가장 큰 액수입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F-35A 전투기 25대와 대형 폭탄 등 3조 원 이상의 무기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줄이겠다며 이스라엘의 휴전을 압박했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지만 국무부는 원래 예정된 지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srael has every right to defend itself against those opponents, and we, to that end, have a long-standing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m where we provide them more than $3 billion annually in security assistance. 굳이 2,000파운드급 대형 폭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란과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쟁이 터진 이후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에선 3만 2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중동계 미국인과 일부 젊은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비판의 뜻으로 바이든에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빠지는 여론에 의회에서도 이번 신규 지원안에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대선을 7개월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에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사흘 뒤면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오늘부터 저희 JTBC가 각 당의 주요 공약을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저출생 공약부터 12개월 아기 아빠인 배양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저는 12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더 주는 제도가 부모 육아휴직제죠. 지난 정부 때 도입돼서 이번 정부 때 확대 개편되면서 저도 수혜 대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정책 하나의 효과가 크고 또 소중한 겁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렇게 굵직한 저출생 공약을 여러 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낸 10대 공약을 보니 방향성은 엇갈렸습니다. 이 야당은 현금, 주거 지원에, 여당은 일가정 양립 제도화에 일단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빌려준 뒤 아이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헝가리식 대책과 비슷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만 17, 18세까지 매달 출생 기본소득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인 양육비와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한 해에 많게는 23조 원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같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 전면 실시된 초등 늘봄학교도 내실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돌봄 양육 환경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겁니다. 선거 막바지 들어선 만 5세 이상 무상보육, 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등 현금성 공약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공공주택 10년 무상 제공, 새로운 미래는 국민연금 개혁, 개혁신당은 출산휴가 급여제를 각각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에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파격적인 대책은 없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거지? 그림이 안 나오니까. 당장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을 넘어 그런 고민조차 사치인 대다수 청년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돌비뉴스 시작합니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슬기로운 사투리 생활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 선거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조국 대표 간의 신경전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뉴포트를 보셨지만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이 확정이 되면 본인이 감옥에 가서 운동이나 독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날카롭게 비판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인 척 하면서 영치금 받아 뜯고 책 써서 책 받아 풀 겁니다. 옥중수기 같은 거 쓸 겁니다. 독립운동 하다 감옥 가는 겁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조 대표가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즐길 것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참고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하루 종일 충청권 유세를 하면서 5군데 이상에서 같은 비난을 했습니다. 네, 뭐 2조 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도 비판하고 조국 대표도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조국 대표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라는 분석도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참고로 앵커도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신 앞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5천만 명의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고 구어체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 야구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존의 여의도 정치인과는 다른 문법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하지만 이제 선거전이 급박해지다 보니까 네. 기존 여의도 정치권처럼 좀 과격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네, 오늘 조국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였죠. 한동훈 위원장이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눈높이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을 저한테 물어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도와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거리두기 하면서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꼴잡하다. 꼴잡하다는 부산 사투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준 말로는 얍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사실 처음 안 사투리긴 한데 정확하게는 꼴짭하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꼴잡하다. 뭐 얍삽하다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속어인데 뭐 속어도 표준어로 해당이 됩니다. 네, 저렇게 요즘에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 보름간 실제로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그 발언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자, 되게 유명했죠. 쪼라째. 자, 그리고 고마 치아라마. 뭐 참고로 이건 일본 말이 아니라 부산 사투리고요. 디비졌다, 뒤집어졌다는 뜻이죠. 세리마, 때린다, 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때리지 마. 꼴잡하다는 방금 보신 것처럼. 네. 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조국 대표가 계속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산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것은 부산 마케팅을 하는 것은 그 호남과 수도권 중심의 민주당이 PK 출신의 정치인을 내세워서 집권했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전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몰랐던 사투리가 꽤 많았네요. 네. 다음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너무 많다. 자, 바로 보시면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돌비뉴스 이 자리에서 그 이번에 비례정당들 총 38곳이 등록을 했고 투표용지만 해도 50cm가 넘는다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뭐 저렇게 길어질 거다 해서 그렇습니다. 좀 저희가 가상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정당들을 오늘 선관위가 주관한 그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바로 그 초청되지 않은 정당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연 겁니다. 그게 초청되지 않은 대상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의석수가 5군데 이상이라거나 또는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지지를 얻거나 또는 그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선관위가 초청을 해서 토론을 열어줍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아무도 해당되지 않는 정당들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책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토론 기회를 부여하는데 네. 그 토론회가 많이 나왔습니까? 오늘 열린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총 33정당이 있었는데 개혁신당 등은 불참을 했고 총 27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론보다는 뭐 자기 당의 입장을 전하는 어떤 그 정견 발표 정도 수준에 멈췄는데요.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뭐 호소라고 호통을 치고 울먹이기도 하고 또 재외국민 투표가 끝났지만 영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마다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한번 그 장면 보고 가시죠. 보겠습니다. 이 정당법을 만든 놈들이 1번 당, 2번 당들입니다. 1번 당, 2번 당을 아직도 찍는 이 정신 나간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1년 동안 2억을 갚아야 한다면 저라도 삶을 비관하고 정책을 영어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We will adjust the number of national. 대한민국 마셔! 토론이었던 거죠, 저게? 토론은 시간 관계상 너무 숫자가 많아서 토론 없이 본인의 정당에 대한 어떤 정책만 발표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진행이 쉽지 않은 토론이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발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술병까지 깨면서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지역 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복도에선 남성 둘에게 한 60대가 질책합니다.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소리 지르고 남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신발을 벗은 이 여성, 갑자기 남성을 때리고 다른 남성이 말리자 역시 신발로 가격합니다. 다른 장소에선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기도 했습니다. 사표를 강요했고 임금 2억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전북 지역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 씨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너는 소박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고소했고 결국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1심 선고를 앞둔 고 씨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선고를 앞두고 30여 차례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 4명에게 형사공탁금 1,600만 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과 직원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폭행 등은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 씨가 모멸적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들 정신적 상처가 크다고도 꾸짖었습니다. 소 밥이나 주라는 폭언까지 견뎠던 피해자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실제 피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발 벗어 직원 때리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기도 했던 이 조합장은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이 확정된 뒤에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나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한국에 들어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주로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가족 중에 한국에서 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한 뒤 의료 서비스만 이용하고선 다시 출국하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종종 발생한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미 국내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부양 의존도가 높은 외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존처럼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총 1조 7천억 원대로 지출은 이보다 5,400억 원 정도 적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보급여 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2022년엔 납입한 건보료보다 230억 원가량의 혜택을 더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년에 약 121억 원의 재정을 더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최근 중국 남동부 지역에 영화에 나올 법한 천재지변이 잇따르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벼락에 맞아 숨지거나 강풍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일가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밤거리를 달리던 한 남성이 가로수 옆을 지나던 순간
하늘이 번쩍하더니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목격자들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성인 남성을 하늘로 날려버릴 만한 강풍도 일어났습니다. 고층 아파트 창문을 모조리 깨뜨릴 만한 위력이었습니다. 밤늦게 몰아닥친 강한 바람에 침대에서 잠자던 일가족 3명이 11층 밑으로 떨어져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영화 같은 천재지변으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00그루가 넘는 가로수가 힘없이 꺾여나갔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내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며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이 $20, 우리 돈 27,000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한꺼번에 30%나 인상된 건데 파격적인 조치에 현지에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직원의 최저시급이 $20, 우리 돈 27,000원이 된 첫날,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I was super excited. I was working a lot of hours and still making basically no money. 지난해보다 30%나 오른 겁니다. 단, 미 전역에 60곳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대형 체인점만 적용 대상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대다수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성인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은 미국에서도 가장 시급이 낮은 직종으로 꼽힙니다. 팁을 받는 일반 요식업계와 달리 이른바 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 think it's incredible. I think the more we can increase the minimum wage, the better our society will be. Ridiculously expensive. I mean, a one-bedroom apartment here in a semi-nice area is roughly anywhere from $2,500 to... Maybe the prices are increasing then for fast food. Then again, I think fast food should not be the major thing that people will buy. 이미 피자헛 등 일부 업체들은 인원 감축과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장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 빅맥 세트의 가격은 $11 38센트입니다. 우리 돈 15,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인데요. 이번 조치로 얼마나 더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는 아니다. 첼시에서 뛰었던 앤디 타운젠드의 말입니다. 손흥민은 훌륭하지만 전설은 아니라고 언급했는데 동의하시나요? 이 말은 손흥민 아버지의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던 발언처럼 논쟁을 불러냈습니다. 전설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마다 주관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죠. 그래도 토트넘 감독이 내놓은 평가는 한결같습니다. A bigger burden when you're out there. But his performances this year have been outstanding. If anything, I think it's taken him to a new level.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낮 동안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늘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활동량이 많았던 분들은 따뜻함을 넘어 약간 덥게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이렇게 맑은 하늘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남쪽에서는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밤사이 호남과 경남,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약하게 지나겠지만 남부지방은 봄비답지 않게 많은 양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에는 80mm 이상,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최대 100mm,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은 건조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불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4도로 아침에도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를 중심으로는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에 날도 따뜻해서 봄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